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위헌 결정에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이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가운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직위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뤄오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는 했지만 직무에 복귀한 뒤 2주 동안이나 미루다 이제야 임명한 데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 대행은 또 곧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인 지명권을 활용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한 겁니다. 지명 배경으로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나 추경 그리고 통상 현안 대응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에도 거부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도 되지 않은 경제부총리를 이유로 서두른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는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도 미루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도 논란입니다. 한 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국무위원들에게 전권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계엄 해제 직후 안가에 모인 4인방 가운데 한 명일 정도로 측근이어서 이번 인선 논란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지명 무효를 위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민주당. 후임자 지명은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사례는 없었다며 명백한 월권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이번 인사권 행사 배후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위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열게 하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예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한 대행에게 인사청문 요청 권한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권한 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이미 최상무 부총리가 권한 대행 시절 국회목 2명을 임명해 일단락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 당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민주당이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두고는 미스터 클린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잘못됐다면서 마 재판관은 좌편향적인 인물이라고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 등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이견이 팽팽한 만큼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거대 양당의 이슈 선점 경쟁과 선거 구도를 둘러싼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파괴의 세력이 무슨 염치로 다시 집권을 노리냐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공격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집단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파면 결정에도 관저에 머무는 윤 전 대통령에겐 당장 방을 빼고 수사받으라고, 이런 당원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정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짓밟아 놓고 개헌이니 호헌이니 운운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죠. 지금 뭐 국민의힘이 개헌 호헌 따질 헌법을 파괴했는데 호헌을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빼고 나머지 대권 주자가 대부분 찬성하는 대선과 개헌 동시 추진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3년 전 대선과 국회 연설에선 앞장서 개헌을 제안했던 이 대표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려는 사리사욕 때문에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돌아서면 조변석계식으로 바뀌는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에 국민들은 어지럽습니다. 3년 전 국민과의 개헌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이 대표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부각하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품격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 대선일인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실무 준비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 이슈로 탄핵 정국 출구를 찾는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과 무슨 개헌 논의를 하느냐는 민주당 사이 접점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전국이 열리자 그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국민의힘 잠룡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가장 앞선 것으로 분석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에서 사퇴해 출마를 공식화했고, 안철수 의원은 4번째 대권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지지율 선두권에 있는 김문수 장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나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결심을 했다며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도 예고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 국태 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전 의원도 한 발 앞서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고, 호남 출신 저 이정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감동 드라마입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뒤 4번째 도전에 나선 건데,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도 줄줄이 공식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국회 앞에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취재진 공지 단톡방을 개설하는 등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일찌감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그런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민의힘 경선에만 20명 가까운 후보가 참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 맞설 확실한 주자가 없어 당내 고심도 깊어진다는 분석 속에 대규모 출마가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와 함께 후보 난립에 본선 경쟁력을 해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섭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사퇴 이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정식 출마 선언문에 담길 메시지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대행이 위헌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지금 마은혁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까지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네.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죠. 사실 이게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월권적인 그런 인사 조치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오늘이 겨우 이제 나흘째고 주말을 포함하면 이제 만 이틀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 거의 뭐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도발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그 권력 남용이랄까 뭐 이런 직권 남용 뭐 이런 그 행정 행위를 했다. 사실은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아니고 그 권한 대행일 뿐입니다. 대행.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권한 대행의 소추 국회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이번 그 한덕수 대행 헌법 소추 재판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행은 대행일 뿐이지 총리의 지위지 대통령의 대행 임무만 하는 것일 뿐이지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행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월권적인 그 임명을 강행한 것은, 그리고 충격적으로 기습적으로 한 것은 말 그대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헌 재청이라든지 심판 이런 것 속에서 수적 우위를 윤석열 대리인들이 헌법재판관에 많이 채워서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일종의 윤석열 보호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하루라도 지금 적시 좀 철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론하신다고요. 예, 일단 그 전혀 월권도 아니고 전혀 위헌도 아닙니다. 지극히 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 대행인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부재 중일 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에 있을 때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적 어떤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한덕수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들 임명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일지라도 그 이전의 권한 대행하고는 완전히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죠. 만약에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아무런 할 일도 못하는 식물헌법재판소가 무작정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주당이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이전에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명을 하라고 했을 때 임명 안 했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고 지금 월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전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 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나타났다시피 마은혁 이전에 임명한 그 두 분을 포함해서 세 분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이기 때문에 헌법에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이 없는데 대행이 그런 것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위헌적이고 월권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딱 잠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몫을 하는 것은 권한 대행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지금 현재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원수라서 어떤 예를 들면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럼 지금 못 합니까? 지금 대통령도 지금 완전히 지금 부재 중인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 황교안 권한 대행 시절에도 임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면 마은혁 끼워넣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그 후보를 국회에서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104일이 되도록 석 달 만이 되도록 임명하지 아니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고 안 하면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복귀하고 난 뒤에 2주일이 지나도록 안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인 그 후보들을 지명하면서 마은혁 그 후보자를 끼워넣기로 임명을 같이 한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정략적이다. 윤석열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내란의 일종의 연장선상에서의 월권적인 행정행위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행도 그때 당시에는 대법관 추천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몫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이 역시 아직 진행 중이다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헌재 결혼 사태가 반복돼서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만 지명하더라도 7인 체제에서는 심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 어떤 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론이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임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을 하면서 대통령 지명목까지 같이 이제 임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임명권에는 분명히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재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임명하느냐 또 임명 대상자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시간을 두고 왜 지금 임명을 하느냐 일주일 전에 임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어떤 재량행위를 저는 침범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재량행위는 당연히 행정부이자 임명권자에 당연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이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처분을 비롯해서 권한쟁의 심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 113조 3항에 보면 헌법재판관 구인은 대통령 목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그냥 소극적 권한, 절차적 권한으로서의 대통령의 임명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빨리 국회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무조건 임명해라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은혁은 당연히 이제 진작에 임명됐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몫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행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는 국무총리일 뿐이고 그 임무만 대행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몫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행이 그렇게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 몫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또 직권 남용이다 하는 그 헌법적 또 행사법적 이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여튼 이런 권한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도록 지금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수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 이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과거 지난해 12월 한 대행의 목소리와는 조금 달라진 양상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26일 네. 대국민 담화 때 나왔던 얘기인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헌법의 일관된 정신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조차 안 했던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권한 대행이라도 당시의 권한 대행과 지금의 어떤 권한 대행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지위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한이 다른 어떤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이죠. 즉 당시에 방금 그 화면에 나왔던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지만 언제라도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직무를 복귀할 수 있는 권한 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함부로 막 인사권을 한다든지 정책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 현상적 어떤 유지 기능만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임명권도 장관 이하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한 대행이라도 당시 권한 대행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파면돼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부재 중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권한 대행하고는 완전히 지금 입장과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사권도 행사를 해야 되고 특히 비상시국이라든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당시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적극적인 행사를 해야 될 의무와 저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 거리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석 달 전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는 뭐 또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아니 대행이 그냥 대행이지 그게 어떻게 두 달 전, 석 달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는지. 오히려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권한 대행은 이제 사라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부당하게 중립적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누가 봐도 편파적인 인사. 지금 그 재판관 한 분은 임명된 재판관 한 분은 지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에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했고 국민의힘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보수 성향의 재판장 후보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필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에 있었던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분을 이렇게 중립적인 요구를 받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논란을 갖다가 어쨌든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행정적인 어떤 도발 행위다.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 위반입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즉각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명된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냐,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된 상태에서 과연 그런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뭐 사법 시험 뭐 동기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금 대통령이 있을 때, 즉 파면 중이지만 직무 정지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때와 그리고 거리가 된 부재 중인 상태의 권한 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헌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공공에 있던 인사를 하지 못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공 인사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수많은 어떤 공무원들 인사라든지 관련된 어떤 임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은 국가 기능이 지금 마비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마치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모든 어떤 인사권은 민주당에서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욕심으로 하지 마라 하는데 그것은 국가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정말 지나친 어떤 요구이다, 비판이라고 봅니다. 예. 이완규 법제처장,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안가 회동에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녹취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누구 네 분? 네 사람입니다. 예, 네 사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민정수석 그렇게 넷이서 저녁을 그렇잖아요.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거기서 논의된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공수처에 이미 고발돼 있어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가 된 시간이 12월 4일 날 새벽 1시경이었죠. 그런데 그날 바로 거의 만 하루도 안 돼서 법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법제처장이 모여서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 그런데 그때 기자들이 그 뒤에 알고 이상민 장관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날 모였느냐. 신세 타령한다고 모였다. 지금 그 시국에 신세 타령한다라고 변명한 것을 누가 어느 국민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혹을 샀는데 방금 그 화면에서도 나오다시피 아무런 일이 없으면 핸드폰을 왜 바꿉니까? 신세에서 타령한다고 했는데 왜 핸드폰을 바꾸느냐. 그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는데요. 실제는 내란 이후에 그 내란이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리고 내란이 아니도록 뭔가 도모를 하려고 꾸미려고 그 모임을 했다면 사후 내란 동조죄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2차 계엄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만약에 논의가 조금이라도 오고 갔다면 그것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내란 예비 업무죄로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수처나 검찰에서 이 내란죄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아마 이완규 후보자도 법적으로 또 처벌받을 수도 있고 수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후보자를 대통령 탄핵된 지 만 나흘 만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행정적인 월권 행위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가 회동 부분은 범진보 진영에서 계속 문제 삼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좌파의 정치 공세가 지금 도를 넘는다고 보는데 아니 안가 회동을 마치 범죄자 어떤 회동처럼 몰아갔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관련된 장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좀 전에 최영께서 2차 비상계엄 말씀을 하셨는데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없는데 무슨 2차 계엄 논의랍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가 회동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 부적격자다 이렇게 저는 말하는 것은 전혀 일리 있는 그런 비판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된 것이 곧 내란이 입증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헌법재판소는 내란이 입증됐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형사법으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도 지금 담당 재판장이 절차적인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지금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란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은 현재 이제
재판을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사법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지금 현재 위반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재판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수거이고 수많은 재판이 지금 확정자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연장선상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쯤 동부전선 DMZ에서 북한군 10여 명이 MD에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면서 우리 군이 경고 방송 그리고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그 이후로 북한군이 북상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쯤에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는 속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전국 상황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 우리 홍 의원님 주장을 잘 경청했습니다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안가 해동에는 분명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2차 계엄 모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황적인 어떤 의혹으로 충분하고요. 또 내란 행위가 자꾸 아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것은 판정이 안 냈다, 판결 안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 헌재 판결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민간인과 어떤 대치 사항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직권 남용이고 내란 행위다라는 식으로 헌법재판 판결을 분명히 내렸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오버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자초하는 거냐는 비판도 있었고요. 실제로 탄핵에 나설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덕수 총리가 즉각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임명을 후보자 지명을 이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게 위헌적이고 또 직권 남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철회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법적인 검토가 끝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지도부가 의논해서 할 것입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후보자 지명은 국회의 그 필수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 분의 한덕수 대통령 몫으로 했던 그 두 분은 인사청문회 절차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절차 자체가 사실상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항을 자초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대통령 몫은 임명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청문회를 마치 이게 큰 권한인 것처럼 지금 우원식 의장이 지금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당연한 어떤 권한이자 의무로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임명을 봉사하겠다고 접근하는 자체가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금 이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국회의장으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합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정치를 하려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자진 사퇴를 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글쎄 잠시 전에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는 절대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일각의 분석대로 대통령 출마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냐 국민의힘하고 어떤 정치적인 짬짬이가 있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나왔는데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난 대선 출마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 뭐 출마 안 하는 것은 그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출마도 안 하는 분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월권적인 이런 그 행정 행위를 왜 했을까 자꾸 의문이 남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위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특히 내란 수사 또 내란죄 적용, 형법의 적용 이런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어떤 헌법재판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측과 일종의 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마지막 총리를 해준 데 대한 보원 인사 아니냐, 그런 것밖에는 저는 뭐 해석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대행 차출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실제로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예, 뭐 당내 분위기보다는 그 우파 보수 어떤 국민들, 지지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SNS상으로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그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 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당내 일부에서도 물론 이제 흥행 차원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께서도 지금 정치 대통령 선거에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그 출마할 수 있는 가장 적기는 지난번에 그 한번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본인이 생각이 계셨다면 출마 선언 내지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을 하셨으면 시간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본인이 판단하시기에도 시간이 거의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사실상 지금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 대망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흥행 차원입니까? 아니면 본선까지 갈 경쟁력은?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지금 흥행도 뭐 성공을 저는 굉장히 할 겁니다. 물론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소수이죠.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뭐 그 정도인데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오면은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그것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분으로서 일단 흥행에서도 좀 성공할 것 같고, 두 번째 본선 경쟁력도 다른 어떤 분보다 저도 또 이재명 대표하고 만약에 붙었을 때도 저는 그 충분히 성산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에 오랫동안 했던 경험, 특히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트럼프 정부하고 이런 어떤 통상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고 또한 또 지역적으로도 호남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뭐 겸비한 카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56일 남았습니까? 조기 대선 본선까지 큰 변수가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맹태균 게이트가 얼마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타격을 줄 것인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각종 그 내란 수사 외에 수사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또 본선 여야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사실은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이 대략 보면 70%입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중도층은 아직 한 5%죠. 자, 그 정도로 본다면은 15%의 정권 탄핵에는 찬성하면서도 정권 교체에는 아주 유보적인 약 10에서 15%의 이 중도층이 맹태균이나 또는 이제 윤석열 부부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사건, 또 최혜병 어떤 외압 사건, 이런 부분의 수사가 본격화 됐을 때 과연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또 맹태균 게이트와 어떤 연루가 된 국민의 후보는 중도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고, 또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은 이런 맹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지금까지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만 남발하고 또 보호하려 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책임을 중도층이 묻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명태균이나 각종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이런 그 영향이 가장 큰 변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가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등판하게 되는 골든 위크가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하기 때문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경선 과정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1차 예비 경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본 경선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이 본 경선에 3명을 할지 4명을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경선 룰은 50대 50으로 이제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그 일반 여론조사 50에 어떤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경선 룰 정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재명 지금 대표가 여론조사상으로는 높지만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어떤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어떤 비호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부까지 장악을 했을 때 민주당의 어떤 독재로 인한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지금 이제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경선 과정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저는 뭐 지금 현재 어떤 차이가 나고 있는 뭐 여론조사상의 어떤 차이는 뭐 쉽게 극복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선 룰이라든지 경선 과정에서 큰 잡음 없이 이제 진행되는 것, 그리고 또 뭐 개헌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어떤 당이 어떤 후보가 유리한 어떤 입장에 서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직까지도 사법적인 리스크, 즉 공직선거법에 지금 대법원에 지금 상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파기 재판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이슈, 사법적인 이슈가 앞으로의 어떤 경선, 대선 과정에 큰 어떤 영향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내일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그때 좀 속도가 붙을까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이번 주말쯤에 예비 후보들의 어떤 룰 미팅이 있고, 그래서 당원 당규대로 당원 50% 또는 나머지 50%를 국민 여론조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선거인단 모집으로 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룰에 대한 확정이 아마 있을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룰이 확정된과 동시에 각 후보들이 출마 캠프를 이제 구체화시키고 또 출마 행보를 본격화할 것인데, 우선 뭐 내일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권 후보를 선언하는 등 출마 러시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일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를 선언한다면서요? 네, 사실 출마 선언하는 곳이 뭐 상징적이고 특히 또 본인과 좀 맞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곳이 국회였죠. 뭐 미니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한 것은 아무래도 국익의 영웅인 어떤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어떤 위기를 구하겠다. 그리고 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대응하는 거, 그리고 뭐 지금 1단계는 1단락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는 또 안철수 의원 본인이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의적절하게 뭐 장소를 선택하신 것 같고, 또 메가더 장군 역시 정말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반도가 적화되기 바로 직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한 메가더 장군의 그런 어떤 또 우리나라를 구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특히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장으로서 있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이런 그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때 아니게 지금 여의도에서는 지금 선거 사무실을 구한다고 다들 지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캠프 구성을 어떻게 할까? 비명계도 참여시켜서 통합형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선 캠프는 가장 작고 효율적으로 꾸린다. 뭐 그런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전면에 내세우는 분들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또는 뭐 친명이다 하는 그런 분류되었던 분들은 좀 뒤로 빠지고 중립지대에 있거나 심지어 뭐 비명계 인사들도 대구 중용될 것으로 봐서 통합형 경선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제 중도 실용주의 또 중도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민생 행보 또 경제 살리기 이런 행보를 많이 해왔는데 아마 정책적이고 공약 준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도 확장을 위한 특히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정권 교체 유보적인 일부 중도층에게 집중적으로 공약해서 그분들의 지지를 더욱더 획득하는 확장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공약과 선명성 있는 행보들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퇴임식을 마쳤고요.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11일에 시장 퇴임식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본격 준비한다는 건데 네. 이 시장직을 유지해도 경선은 참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그 본 선거일 30일 이전에만 이제 퇴임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그 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신분을 유지한 채로 경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정복 시장도 그렇고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도 그런 입장이고 아마 오세훈 시장도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직을 사퇴하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본연의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표현대로 마지막 어떤 정치적인 어떤 도전에 대한 어떤 결심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선거 운동을 하는데 물리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좀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벗어 던지고 하는 것이 좀 더 홀가분하고 시간적으로도 법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전력 투구를 하겠다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시장직을 사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비명계 대표 주자들인데 오늘 1시간 정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거든요. 김 지사 측이 상호 감사와 안부를 나누기 위해 만난 자리였다고 설명을 했는데 다른 의도는 없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상호 출마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내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한미 FTA 또 한미 경제협상 이런 것을 위한 어떤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다. 2박 4일간 그런 행보를 이제 하러 가는데 아무래도 경제수장, 경제부총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제통으로서 또 경제 민생을 챙기는 가장 적임자다. 막 그런 것을 내세우는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아직 출마 선언을 아직 공식화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출마를 할 것인가? 막 그런 측면에서 의사타전을 했고 김경수 지사도 뭐 가장 젊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또 자랑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전 지사도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후광이랄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두 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동생이 좀 양보해달라 또는 형님이 양보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갈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출마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핵심적인 회동의 의미라고 보고요. 그 외에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는데 김두관 후보는 말 그대로 선명성 가장 뭐 여러 후보 중에서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개헌도 가장 철저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대립각을 확실히 세움으로써의 어떤 경선 후보로서의 전략을 세웠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될 것인지, 과연 그것이 당원들의 지지나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어필이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김부겸 전 총리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자랑하고 풍부한 행정 경륜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그런 장점을 내세워서 아마 이번 주말에는 출마 선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5% 이상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0.26% 오른 2,334.22, 코스닥 지수는 1.1% 오른 658.4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2%대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73.2원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상호 관세율 25%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협의하게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 인천공항 출국장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지난 5일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기본관세 10%에 이은 국가별 관세 15% 발효를 앞두고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상황.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측 당국자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는 협상을 통한 관세 유예나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게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입니다. 정 본부장은 상호 관세뿐 아니라 이미 25% 관세가 발효된 철강과 자동차를 포함해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협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고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를 포함한 또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측 동향을 열심히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LNG 수입을 통해 대미 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관세율 인하 카드로 검토 중입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 미국산을 늘려 나가는 문제는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되어 왔던 거고, 흑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수출을 줄이기는 어렵고 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관세로 한미 FTA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나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측에서 특정해서 개정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5%에 달하는 상호 관세율 계산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 높은 관세율을 미국 측에서 계산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를 할 겁니다. 불확실성과 위기감 속에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우리 산업계는 무엇보다 관세율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에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어겼다며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국가와는 곧바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중국과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34% 상호 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로 맞받았습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자신의 경고를 어겼다며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5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총 104% 관세 폭탄을 맞게 돼 트럼프 취임 전보다 수출 가격이 2배가 뛰게 됩니다. Against my statement, they put a 34% tariff on above what their ridiculous tariffs were already.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트럼프는 SNS에 앞으로 중국과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진핑 주석과 담판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 hope it's going to stay that way. I have great respect for China, but they can't do this with just. We're going to have one shot at this. 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자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나라에는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더 큰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건 다른 나라들이 맞불 관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 추가 관세를 경고하자 중국도 관영 매체를 활용해 맞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치는 구체적인 대미 관세 반격 조치에 관해 몇 가지 최신 소식을 들었다며 6가지 대응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산 대두와 수수 등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과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대구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진 사고 당시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헬기는 중심을 완전히 잃고 뒤집힌 모습이었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조종사가 끝까지 민가를 피하려 노력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근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대구 서변동 산불 현장 주변입니다. 세찬 바람에 비닐하우스가 흔들리더니 벼랑간 하늘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확대해보니 헬기는 이미 균형을 잃고 옆으로 뒤집힌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조종사를 구하려 해보지만 추락과 함께 붙은 불이 금세 거세진 탓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조에 나섰던 주민들은 헬기가 크게 휘청이는 순간에도 민가를 피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그 민가에 안 떨어지려고 그 한국 기사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는 곡식도 별로 없고 농작물도 별로 없고 또 민가에 떨어지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알아서. 사고로 숨진 고 정궁호 기장은 군과 경찰 항공대를 합쳐 40년 가까운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친구에게 산불 이재민과 푸른 사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항상 자랑스럽다는 답장을 보낸 게 고작 사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마지막 남은 여생은 그 산불 그 진화에 쏟겠다고 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이제 끝까지 남아서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죠.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형사기동대에 수사를 맡겨 항공사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까지 현장 확인을 모두 마무리하고 김포공항으로 헬기 잔해를 옮겨 정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는 헬기 5대와 인력 90여 명이 투입돼 5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청 감식반은 현장에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은 헬기 2대와 인력 35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내일은 메마른 대지를 적셔줄 단비가 내립니다.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이어지지만 제주도에 최고 40mm, 다른 지역은 5에서 2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상층을 지나는 황사의 영향으로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8도, 광주 7도, 대구 7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22도,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해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에서 선출되고도 장기간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은 내일 곧바로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약 3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고 헌법재판소 역시 다음 주까지는 구인 체제가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은 임명 바로 다음 날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거부로 긴 시간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 선출 104일 만에 마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재판관 구인 체제가 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 자리는 대통령 몫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늦어도 다음 달 중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약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치게 됐습니다.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102일 만에 메우게 된 마용주 신임 대법관도 곧바로 취임해 오는 2031년 4월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두 재판관이 최종 합류할 경우 향후 헌법재판소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새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지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명 소회를 밝혔습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잘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통과해 서울고검을 거쳐 대검찰청 형사 1과장을 지낸 이 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과 연수원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친구로 윤 전 대통령과 장모 관련 사건 변호를 맡으며 최측근 인사로 분류됐습니다. 12.3 계엄 다음 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해 비판이 나왔고 헌재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마은혁 후보자 미임령 상태를 두고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요시하며 법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헌법재판관 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쳤고 특히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불법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후에도 헌재는 재판관 공백 상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이 처장과 한 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에 헌재는 지금의 진보 3명, 중도 3명, 보수 2명 구도에서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4명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헌재 내부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따른 정치 편향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면서 직무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절차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고유의 지명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현상유지적 권한만 가진다는 게 그동안 학계의 정설로 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권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한대행이 지명해서 임명해버리면은 복귀하는 대통령이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버리는 거죠. 한 권한대행이 직무 권한을 넘어섰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모호합니다. 이건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으로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권한쟁의로 가야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권한 침해됐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제3자가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나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 요청이 적법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 측은 YTN과 통화에서 한 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자격이 있는지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문 요구서 접수를 보류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 결과 한 대행에게 인사청문 요청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사청문 요구서를 정부에 반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선거 준비를 총괄하는 선관위도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방침을 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습니다.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 법이 정한 60일 시한을 꽉 채워 대선일을 확정한 겁니다.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22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선관위도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콕 집어 언급하며 흠결 없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구성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금의 의혹 빌미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개표 사무의 투명성, 정확성,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비롯한 내부 논란 단속에도 나서며 혹시 모를 리스크 해소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을 지역 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10명의 임용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16명을 징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 만에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전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 민주당 경선 관리와 범야권 연대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승리에 이어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까지 성공하며 사실상 당을 장악했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경선 캠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출마 선언에도 나설 거로 보입니다. 민생 회복과 실용주의 성장론을 비중 있게 다룰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표 경제 정책을 지원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오는 16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맡아 경선 관리에 들어갑니다. 초단기 대선 레이스라 경선 규칙과 일정을 신속히 확정해야 하는데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두고 계파별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 관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를 앞두고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도 경선 규칙 논의 등을 위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재명 대세론 속 잇따르는 불출마 선언에 컨벤션 효과가 국민의힘에 비해 떨어질 거란 전망도 당에는 숙제로 남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 불출마하기로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하차를 선언한 데다 김부겸 전 총리 불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과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낸 이재명 대표가 시대의 정신을 대표한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경선 이후엔 야권 연대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만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군소정당 대선 후보들과 어떻게 단일화하고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선 경선과 범야권 연대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적잖지만 그 과정에서의 야권 통합이 숙제란 분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규모 출마 러시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 속에 경선 참여자를 추리고 최종 후보를 뽑는 경선 룰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대행 차출론까지 나오며 막판까지 보수 진영의 경선 지형을 예단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대선 시간표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경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출마자만 15명을 웃도는 만큼 경선 참여자를 줄이는 컷오프 방식에 당장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경선 과정을 살펴보면 1, 2차 컷오프를 거쳐 본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각각 6명과 8명씩 압축하고 후보 4명으로 본경선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무엇보다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정하는 경선 룰이 뇌관이 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탄핵 찬성파는 비교적 당심과 거리가 먼 반면 탄핵 반대파는 중도층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적잖아 룰에 따른 주자 간 유불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선 예비 경선 과정에서 당심 반영 비율이 높았고 지난 대선에선 민심, 즉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반영률이 더 컸습니다. 당원 당규에 못 박힌 본경선 50대 50 반영 비율은 시간상 쉽게 고치지 못할 거란 관측에도 예비 경선 룰의 재량권을 가진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원 당규가 기준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환경에 따라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잘 이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주자 간 첨예한 눈치 싸움 속 당 안팎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차출론도 다시 고개를 드는 기류입니다. 당 소속 의원들과 TK 등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선 한 대행이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건데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후보로 치열한 당내 경선 그리고 흥행 효과로 대선에서의 반전을 기대하는 국민의힘이지만 이는 곧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확실한 대항마가 없다는 증거란 부정적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선 출마론과 관련해 출마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에 디귿도 꺼내지 말라며 대선 출마와 관련해 언급조차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교역 대상국과 관세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관세 유예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위해 관세를 유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서는 현지 시간 8일까지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50% 관세 위협에 중국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상무부 담화에 이어서 관영 매체 SNS를 통해서 6가지 반격 카드를 흘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물리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대한 중국의 대답은 끝까지 가보자였습니다.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错上加错，再次暴露了美方的讹诈本质，中方对此绝不接受。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必将奉陪到底。 어떤 반격 카드가 있는지는 관영 신화통신의 SNS 계정 뉴탄친을 통해 흘렸습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50% 추가 관세 경고 글을 올렸던 것과 형식을 맞춘 셈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산 농산품 관세 인상과 좀비 마약, 펜타닐 협력 중단 등 6가지를 꼽았습니다.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무역 규제나 할리우드 영화 수입 금지 같은 새로운 패도 던졌습니다. 다만 당국 차원의 공식 확인은 거부했습니다. 一般不对网络性的言论做评论。美方如果真的想谈，就应该拿出平等、尊重、互惠的态度。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보복의 악순환 속에 나름 수위를 조절한 흔적입니다. 트럼프에게 관세 전쟁이 목적이 아닌 수단인 것처럼 중국의 강경 대응도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어제 5% 이상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0.26% 오른 2,334.22, 코스닥 지수는 1.1% 오른 658.4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2%대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473.2원을 기록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초에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 세부안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다음 주 초에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통해서 최근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집중 지원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3에서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전통시장에서 장날을 앞두고 새벽 시간에 불이 났습니다. 거센 불길에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는데 불과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스마트 장비가 신속한 대응을 도와서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점포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곳곳에 물을 뿌려가며 옆으로 번지는 불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새벽 시간 충북 제천의 전통시장에 난 불이 거세지면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집에서 화재 알림 시스템에 연락을 받고 여기 시장에 왔을 때는 이미 불은 나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점포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튀김 기름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점포 4곳을 모두 태운 뒤에야 꺼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검게 변해버렸고 매캐한 냄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80여 개 점포가 몰려있는 데다 장날을 앞두고 가게마다 물건이 가득 쌓여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 소방대가 현장에 발빠르게 도착하면서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신속한 화재 신고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난 가게 내부에 설치된 스마트 IoT 장비. 불을 감지하면 몇 초 만에 자동으로 신고합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관리자와 점포주, 소방서에 동시에 화재 알림을 전송하므로 특히 심야 시간대 무인 상태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해 첨단 스마트 장비가 제 몫을 톡톡히 하면서 신속한 진화를 이끌어 대형 참사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경북 구미시 옥성면의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7대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서 1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연기가 낙동강 건너까지 번지며 한때 구미시 옥성면, 원림리 등의 주민 13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6대와 장비 34대, 인력 194명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70%로 일몰 전까지 진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난 곳이 벌목 현장이라며 산에서 연기와 화염을 본 지역 주민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학한 의대생들이 수업에도 하나둘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병원에서 실습 수업을 하는 본과 3, 4학년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도 참여하는 만큼 정부가 빨리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본과 학생들에 이어서 전북대와 부산대를 비롯한 지방의대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습 수업을 받는 본과 3, 4학년이 주축입니다. 특히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 52주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는 탓에 복귀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 연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출석 일수 미달 유급을 통지하면서 수업 참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학년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과 선배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익명 처리 작업 등이 완료되면 수업 참여율은 더 높아질 거란 기대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온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시작된다며 곧 출석률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빨리 확정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여건을 실사해 늘어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 인원을 줄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구 의협 회장, 박단 부회장은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회동했습니다. 회동은 어젯밤 의협에서 권 원내대표 측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수사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남성 A씨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드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작전 정보가 정전 실장 등을 통해 반대 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길이 트럭과 사람들로 꽉 막혔습니다. 공사자재가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시위대와 해산하려는 경찰이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양측의 합의로 대치가 끝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주석 당시 국방부 차관은 장관 보고 없이 이 작전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을 통해 대외비인 사드 기지 조성 관련 정보까지 반대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을 때를 포함해 모두 8차례 지시한 걸로 특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이끌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2020년 5월 2급 군사비밀인 미사일 장비 교체 정보를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전 실장 등이 반대 단체를 외부 세력이 주도하고 있어 대화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반대 단체가 전문 시위대를 동원해 군사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작전에 차질이 생기고 공권력도 낭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 서주석 전 1차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중국의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외교상 필요한 설명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외교 청서에서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이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외교 청서에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됐는데 대일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최근 국제 정세와 외교 활동을 기록하는 외교 청서. 매년 4월 발간하는 외교 청서에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습니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도 기술했습니다. 일본 고위 관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一方、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な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 청사에서는 또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의 흐름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한국의 국내 정세가 유동적이지만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이어왔다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표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을 자세히 언급한 것은 한국 전국 상황에 따른 대일 정책의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넘으며 생존자 구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어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60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와 실종자는 각각 5,017명, 1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민툰 군정 대변인은 이번 만달레이 대지진의 수색 구조 작업에 20개 나라 1,738명이 참여했고 생존자 653명 구조를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발 관세 전쟁에 집중된 사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끔찍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휴전을 깨고 공격을 재개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면서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다시 일상이 된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선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무료 식당이 폭격을 당해 음식을 구하러 나섰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ايش يعملون مطنيات يا زلمه عمرها 5 سنين و6 سنين اكبر بنت فيهم حرام والله ما بقولها يا زلمه مطنيات يموتوا ايش يعني 이스라엘군이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재개한 지 3주째. 그 사이 1,300여 명이 숨지고 3,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도 빠르게 점령 지역을 늘려 전체 영토의 50% 이상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완충지대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The idea of this perimeter area was to completely flatten and destroy everything that existed, almost everything that existed inside that vast area. 이스라엘은 남부의 거점 도시 라파를 고립시키려고 남부 지역을 동서로 가르는 회랑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더해가는 군사작전에 밀려 점점 더 많은 주민이 좁은 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한 이후 4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으로 건너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집트 요르단 정상과 만나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휴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문제에 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네, 우선 아침에는 서울 8도, 대전 6도, 대구 7도 등 예년 수준이지만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 2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밤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지만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로 비의 양이 많지 않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왠지 나른해지면서 피곤함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낮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 감정 조절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요. 이에 따라 의욕 저하,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빗소리가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도 피곤함을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가 내리더라도 산책을 하고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